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어떤 걱정거리와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는지 오늘도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막내 따님의 사례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막내 따님은 처음부터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왜 우리 한 30분 정도 이내에 요즘 함께 사는 가구 형태들 많이 보시죠? 네. 이렇게 동네는 조금 있지만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결혼 후에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두 분이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5년 전에 뇌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그러니까 5년 전부터는 거동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움직이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죠. 근데 그때는 어머님이 돌봐주셨어요. 이제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몸이 불편해지시니까 배우자 되시는 분,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을 케어했던 거죠. 근데 어머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까이에서 늘 왕래가 있었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좀 친한 자녀가 있죠. 그 자녀가 이 막내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따님이 아버님을 그럼 내가 모셔야지 어떡해요 하고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그렇죠. 착한데 이 막내 따님도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아버님도 케어해야 되고 아이들도 또 키워야 되고 하니까 너무 신체적으로 이게 힘이 들어서 아버님을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다니시도록 그렇게 연결을 했던 거죠. 우리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아이들로 치면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아침에 가셔서 봉고차 타고 가셔서 또 저녁에 지내시다가 이제 오시는 거죠. 오후나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또 집에서 저녁 생활은 하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시는 꼭 마치 어린이집도 비슷하고 유치원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돌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훨씬 수월했어요. 낮에는 본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주간보호센터도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막내 따님의 배우자 되는 분, 그러니까 사위죠. 막내 사위는 그러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막내 따님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방 출장이 잦았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는 아버님을 본인이 이제 모시러 간다든가 또 아침에 배웅을 한다든가 이런 거 부분을 도와주기는 좀 어려웠던 현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막내 따님이 오롯이 이 역할들을 다 수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 따님은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아버님을 모시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요새는 찾아가서 도움을 준다더라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은 지금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따님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셨던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신 부분은 뭐냐면 아버님이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매일매일 다니시는데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 6시쯤에 집에 돌아오시는데 저녁에 아버님 돌아오신 이후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는 주간보호센터 안 가시잖아요. 그런 시간에 요양보호사 분이 오셔서 아버님을 좀 돌봐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즉, 이 막내 따님이 궁금했던 거는 아버님이 주간보호센터도 다니시고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오시는 서비스도 받으시고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금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렸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용하시는 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노인복지 부분 안에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시설복지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본인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신다든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봄을 제공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을
재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양보호 서비스하고 주간보호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재가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같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마냥 무제한은 아니고요. 한 달에 이용하실 수 있는 비용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만 원 범위 안에서는 따님이 주간보호센터를 몇 시간 이용하시고 또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몇 시간 오시도록 하는 거를 본인이 편리한 대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가지로서 그 비용을 다 쓰셔도 괜찮겠지만 여기서 이제 비용을 쓰신다는 말씀은 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에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 제도의 이름보다는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요, 이렇게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 또는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경우에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험으로서 해결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야 되는 그 비용은 현격히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거동이 불편하세요. 근데 그 거동이 불편하신 게 뇌에 문제가 생기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환이 또는 질병이 노인성 질병이다라는 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치매, 또 뇌졸중 이런 경우들이 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에서도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근데 따님이 혼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도 하셔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니까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을 알고 이용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에요. 거기다 덧붙여서 요양보호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 요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120만 원 범위 안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경우에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한 달에 20일 이상을 다니신다. 그럼 이게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한 달에 20일 이상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제한 비용이 1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좀 플러스해서 180만 원 범위 안에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따님은 혼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따님이 뭘 알아봤냐 하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노인 요양 시설도 알아보셨대요. 근데 요양 시설을 알아보면서 본인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마도 제가 아버님을 시설 보내기 위해서 알아봤다라는 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보셨다고 하면 아마 저를 굉장히 비난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내딸이라고만 저한테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위로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아버님을 돌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따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설을 알아봤더니 의정부, 남양주 이런 쪽으로 시설이 좋은 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얘기를 할 때 나 아버님 모시는 게 집에서 모실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케이만 하시면 시설에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도 알아봤더니 지금 주간보호센터 아버님 보내드릴 때 내는 비용하고 별반 그렇게 크게 많이 더 내야 되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댁의 아버님은 일단 주간보호센터랑 요양 서비스는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서비스라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을 알아보셨다 하는 건 요거는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즉 시설을 알아보시고 시설로 들어가실 때에는 제가 서비스는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거는 별개로 다시 서비스를 신청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거나 요양보호사가 오실 때는 전체 비용에서 가족들이, 즉 노인 본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내야 되는 비용이요. 전체 금액의 15%를 내시면 돼요. 근데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조금 높아져요. 전체 비용에서 20%를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그러면 5%인데 별로 차이 안 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에 들어가신다는 거는 거기서 먹고 자고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먹고 자고는 내 집에서 하시고 단순히 서비스 혜택만 받으시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그래도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실 때는 먹는 거, 또 주무시는 거, 이거에 플러스 서비스까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시설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시설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시설은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어르신에게 딱 알맞는 시설이 제일 좋은 시설이겠죠. 그 딱 알맞는 시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조건들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원래 이 아버님의 원래 고향 있죠. 고향 근처에 있는 시설,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또는 시설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종교하고 시설의 주된 종교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 아버님은 그 시설에서 생활하실 때 훨씬 더 만족스럽게 생활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설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런 시설들,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 시설들이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있고 거기는 자리가 몇 자리가 남아있고 또 할머니는 몇 분 계시고 할아버지는 몇 분 계시는지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longtermcare.or.kr이에요. 근데 이 홈페이지 주소를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딱 치시면 이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지역별로도 알아보시고 또 시설의 유형별로도 알아보신다면 아마 이 어르신, 이 할아버님에게 딱 알맞는 시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설을 이렇게 본인이 검색을 해보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몇 개는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결정된 몇 개의 시설을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하시는데 반드시 뭘 알아보셔야 되냐면 비용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총 비용에서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을 문의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아버님의 건강 상태도 설명을 드려야 비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20%만 본인이 내신다고 했죠. 그거는 기본 서비스 중에서 20%를 내가 내는 거고요. 특별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거기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에 갈 때도 우리 건강보험 처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보험료 늘 내니까. 근데 왜 비급여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험 처리 안 되고 우리가 고스란히 내는 것처럼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셔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댁의 경우는 일단은 아버님이 거동은 불편하신데요. 언어의 장애가 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뇌가 좀 불편하셔서 언어 장애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청각 기능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듣는 기능이 잘 되셔서 조금 느리긴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시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어르신이면 굳이 시설로 모시지 않고
본인 집에 거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들을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오랫동안 가족하고 함께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막내 따님 혼자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우리 얘기 나눌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역할을 혼자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역할 분담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실 때는 일단 노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시설을 막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아버님께 이 막내 따님이 아버지 시설 들어가신 건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아버지가 나는 시설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랬을 때는 시설에 아무리 뭐 프로그램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좋다고 해도 어르신은 시설에 들어가서 만족스럽게 생활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이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는 돌보기 어렵다라는 상황이면 시설을 권해드리지만 이대에게 경우에는 제가 시설을 그렇게 강하게 권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니, 오빠 분들하고 역할을 좀 나누어서 일을 하신다면 충분히 집에서도 오랫동안 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주위에서도 보시면 노부모님들 댁에서 모시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들 간혹 보시죠. 근데 힘들어하시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열심히 모신 거를 누가 보느냐? 그 공은 없다가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교육이 돼서 나중에 아이들이 훌륭하게 커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또 위안의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거, 또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거, 요양보호사 분들 또 오셔서 돌봐드리는 거, 그거에는 일단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어르신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어르신 상태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렇게 등급을 매기게 돼요. 점수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1등급 쪽이 건강이 제일 안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1등급 어르신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우리 생각할 때 요양시설에 가보시면 침대에 누우신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상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2등급 어르신들은 조금 도움을 드리면 이렇게 몸을 일으키거나 휠체어 이용하셔서는 조금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2등급 어르신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등급을 받으시고 일상생활은 혼자서 못하시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인분들 모시고 계시는 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요양보호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양성이 되고 있죠. 교육 받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요양보호사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의 분들은 이거를 공부를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집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앞으로 몸이 좀 불편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노인에 대해서 또 노인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소양교육 삼아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따님은 제가 많이 응원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어르신이 아버님이 지금은 걸음만 조금 불편하시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누구나 걷는 기능이 안 되시다 보면 점점 다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연후에 아버님이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시면 그때 또 문의를 하시면 그 건강 상태에 알맞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담을 마쳤던 사례입니다. 그래도 우리 또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이제 따님이 아버님을 모시는 사례였다고 하면 두 번째 사례에서는 노 부부 간의 갈등을 상담하신 사례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오래 살더라. 근데
오래 산다,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냐면 우리가 오래 살면서 노부부만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막내 자녀가 결혼하기 이전에 부부 중 한 분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라든가 옛날 결혼 사진 같은 데 보시면 결혼식에서 왜 그 부모님 앉아 계시는 데에 어머님은 앉아 계시고 아버님은 아버님이 아니고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두 분이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두 분만 사시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76세세요. 동갑이신데 상담 받으러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주로 부부 간의 갈등을 상담하실 때는요,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혼자 오셨다 그러면 할아버지 흉을 이만큼 털어놓고 가시고요.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다 그러면 할머니가 변했다라고 하면서 이만큼 흉을 보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거기에서 저는 이분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금 관계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르신, 두 분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담 받고 나면 관계가 좀 좋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글쎄요라는 대답은 바뀔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하면 바뀔 수 없다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50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대 5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 50%면 우리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먼저 할머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님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렸죠. 예, 할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희 남편은요. 자, 들으셨어요? 할머님이 먼저 말씀하시도록 발언권을 드렸는데 저는요. 이게 아니고 저희 남편은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이 먼저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고 주말이 되면 친구들하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함께 지낸 일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땐 저도 젊었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동네 이웃들 또 친구들하고 저도 친목 모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지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셨는데 이게 따로따로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관계가 좁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았지만 관계를 좋게 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는 채로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어요.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생활이 많이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함께 지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두 분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머 잘 됐다. 직장 생활하느라고 우리 같이 못 다녔던 데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두 분은 관계가 워낙 안 좋은 상태였는데 같이 지내야 되니까 이거 영 불편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할머니 말씀은 각자의 방을 쓰셨대요. 각자의 방을 쓰시면서 생활도 따로따로 하셨대요. 급기야는 할머니가 비밀스럽게 털어놓으신 이야기가 저희는 전기밥솥이 2개예요. 한 집에 사시는데 전기밥솥을 2개 놓고 쓰신대요.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면은요, 제 반찬들, 남편의 반찬들 다 따로따로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혀 관여 안 해요. 그리고 서로의 밥
밥솥에 밥이 떨어졌는지 이런 거 확인 안 해요. 알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되게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퇴직하시기 전엔 답답함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답답하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할아버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도록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님 말씀이 우리는 원래부터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둘만 남더라고요. 근데 둘이 한 방을 쓰다가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방이 집에 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더 보고 싶은데 배우자는 아내는 불을 끄라고 성화니까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 게 뭐 있어요. 방도 남아 도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자, 지금 중년기이신 분들 대개 보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군대를 가거나 뭐 대학교에 기숙사를 가거나 결혼을 해서 나가거나 하면 방에 여유가 생기면 따로따로 지내시죠. 근데 원래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방을 따로 쓰셔도 그냥 편리함만 플러스가 되는데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남남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신 분이 거실에 와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른 분이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시죠? 그럼 깜짝 놀란대요. 뭐 누구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신 지 지금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 상담을 하러 오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지내시는 게 너무 싫어서 그걸 바꾸려고 오셨을까? 단순히?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여쭤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집 하나 있대요. 뭐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고 집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담보가 없어서 안 된대요. 아버지 집을 좀 담보로 제가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부부간에 보시면 아버지들은 마냥 마음 좋으시고 어머니들은 살림을 하셔야 되니까 현실적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신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부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이 약하셔서 할머니 반대에도 무릅쓰고 할머니 없을 때 그거를 승낙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 안 되면 이거 낭패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할머니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죠.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할아버지하고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댁의 할머니는 귀가 좀 어두우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크게 하신대요. 예, 근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집에서는 대화를 안 나눈다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집에서는 얘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동네 다니면서 이웃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앉게 생겼다 이런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흉을 동네 다니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귀가 안 들리시니까 굉장히 큰 목소리로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귀에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원래는 안 그러신데요. 근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참기가 어려우신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욕을 크게 밖에서 하신 날은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랑 싸우시는데 자, 이 두 부부가요. 할머니는 폭언을 하시는 거고요. 할아버지는 폭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생활하실 때 평소에 대화가 없으시다 그랬죠? 밥도 따로 해 드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왜? 전기세 오늘까지 내야 돼요. 이런 말 하셔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을 섞기가 싫어서 메모지에 적어서 어디다가 올려놓는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한 분은 폭언하고 한 분은 폭행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저희한테 이렇게 접수가 돼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고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기법들을 쓰는데 이 덱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원래는 성품이 착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제 중심 이론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는 숙제잖아요. 숙제를 하나씩 내드리고 그걸 숙제를 하나씩 하시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댁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진짜 전기밥솥이 2개 있는 것도 확인하고 냉장고에 반찬도 다 따로따로 올려놓으신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분하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앉아서 솔루션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어르신, 우리가 하루에 밥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드시니까 일주일이면 봅시다. 3번씩 7번 해가지고 우리가 21번을 밥을 드시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니까 조금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 제가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또 찾아뵐 텐데 제가 다음 주에 오기까지는 어르신들이 밥을 21끼를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끼 중에서 더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딱 한 끼만 두 분이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드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갸우뚱 생각을 하시더니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21끼 중에 한 끼라고 하니까 쉬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받고 일주일 후에 다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숙제 검사 해야 되겠죠? 여쭤봤어요.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를 같이 드셨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가기 전에 숙제를 또 내드리는데 이번에 숙제는 뭔지 짐작이 가시죠? 이번에는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밥을 2끼를 한 상에서 드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럴 때는 조금 오바를 해야 돼요. 좀 과장을 해서 할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21끼 중에 이번에는 2끼를 함께 드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대요. 왜냐하면 지난번보다 대답이 더 빨리 나왔고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근데요 이게 순서가 저희가 있어서 꼭 2끼만 같이 하셔야 돼요. 3끼를 같이 하시면 이게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도 매우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찾아뵈서 숙제 검사를 했더니 역시 딱 2끼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자, 이 정도 되시면 이분들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시간이 걸린 후에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밥을 함께 먹으면 친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밥을 함께 드시면서 처음에는 얼굴 표정도 굳었을 거고요. 원래 대화를 안 하던 분들이라 대화도 안 하셨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2번째 같이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대방 밥그릇이 비었는지 이런 걸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챙겨주려는 마음, 아직 챙겨주지는 못했어도 그런 마음 이렇게 보는 걸 보면 상대방도 느끼시겠죠. 아, 이분이 나를 살피는구나. 뭐 좀 챙겨주려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말랑말랑 하는데 결정타가 이웃집에서 홍시를 몇 개를 가져왔대요. 접시에다 홍시를 좀 드셔보라고 가져왔는데 그 홍시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가 과거 생각이 확 들은 거예요. 보는 순간 이거 옛날에 연애할 때 요 배우자 아내가 홍시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사실이 지금 처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홍시를 할머니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할머니가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홍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빠르게 그 자리에서 드신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할아버지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진짜로 옛날 생각이 났던 거죠. 옛날에 좋았던 생각. 그래서 할아버지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시장을 달려 내려갑니다. 시장을 달려 내려가셔서 홍시를 몇 개 더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드렸대요. 자,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에 오고 가고 주고 받고 하면서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기회가 참 많았죠.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가서 이번에는 할아버지 다음 주에 제가 올 때까지 숙제가 뭘까요? 라고 말만 드려도 이미 아셔요. 이번엔 5끼요.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례는 저희가 장장 6개월에 걸쳐서 해결했던 사례예요. 근데 6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왜 급하게 해결된 것도 물론 뭐 우리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서서히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씩 계획을 해보니 그 사이에 홍시와 같은 그런 감과 같은 에피소드들이 이 두 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좋은 역할들을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부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노년기가 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면 노년기가 더 길어지는구나. 그러면 노년기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 결혼하고 나서 부부만 생활하는 기간도 길어지는구나. 그러면 노년기에 가서는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보세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도 예전보다 좀 줄어들죠. 자녀하고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고 밀착이 되었지만 이 아이들은 결혼해서 각자의 생활을 다시 꾸리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기가 또 노후 생활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한 노년기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지침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처럼 10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복지관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 뵈면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나눠 드리면서 어르신 이거 딴 데 말고 냉장고나 아니면 화장실 볼일 보는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노년기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결국 노년기에 부부가 행복하다는 건 나의 노년기가 행복하다는 얘기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젊었을 때부터 개발을 해두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취미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함께 수영을 배운다. 수영을 함께 배우러 다닌다. 그러면 수영하러 가고 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겠죠.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오는 길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면 꼭 그런 얘기들 하세요. 나는 왜 팔 걷기가 잘 안 되지? 근데 남편분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건 잘 돼. 근데 나는 배영할 때 왜 물에서 잘 안 뜨지? 각자가 잘 안 되는 거, 각자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시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간에 일부러라도 약속을 잡으래요. 뭐 우리는 뭐 기념일이라든가 무슨 큰 날에만 약속을 잡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각자 외출 약속이 있으시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으면 약속하시고 들어올 때는 어느 지점에 만나서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고 점심 때는 친구들하고 만나시고 우리 저기 그러면 친구들 만나고 한 5시쯤 어디 시장에서 만납시다 해서 묵 한 접시, 순대 한 접시 드시고 함께 들어오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하루에 1일 1칭찬. 그래서 배우자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복지관에서 드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걸 실천해 보시려고
배우자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신대요. 선생님이 칭찬하라 그랬는데 뭘 칭찬해야 될까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훑어봐도 칭찬할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 없죠. 왜 없냐면 안 해봐서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실천을 하시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칭찬할 거리만 눈에 보여요. 별거 아니어도 어머 오늘은 반짝반짝한 귀걸이를 했네 이런 얘기들. 오늘은 눈이 더 예뻐 다른 날보다 충분히 칭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식사에도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다른 데보다 제일 맛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지침들도 우리가 함께 익히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부부간의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 제시해 드릴 거는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는 거 많이 권해드립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속,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시니까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하시면 훨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유익한 정보도 얻으시고 여러 가지 보람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운동을 부부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공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통해서 부부간의 운동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녀 수가 지금처럼 1명이나 2명 이렇게 적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이제 7명 막 이렇게 낳으시고 5명 낳으시니까 자녀를 결혼을 시켜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자녀 결혼할 때쯤 되면 이 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시다는 얘기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막내 자녀가 결혼한다 해도 옛날로 치면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결혼시키고 나면 두 분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두 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개발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년기를 살아가셔야 되니까 노인 복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함께 하시는 것도 또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시기가 약 6년 정도 빠르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생활하시는 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연을 해드릴 때 이런 질문을 드려요. 중년이신 분들한테 노후 준비를 조금 해보셨을까요? 노후 준비가 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몇몇 분들이 손을 드세요. 근데 몇몇 분들이 손을 드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죠. 혹시 노후 준비를 어떤 걸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놨고요. 또 적금도 연금도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가만히 들어보면 노후 대비에 대한 대답을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대답들로 하시거든요. 근데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간에 대한 노후 대비는 거의 안 되어 있으시더라는 얘기예요. 노년기가 되면 우리가 매일 바쁘게 가야 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그게 곧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실 때는 3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덕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배우면서 즐기는 시간을 좀 마련하세요. 나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하면 외국어 배우는 거를 하나 정도 노후에 하실 거로 준비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 하실 수 있는 거를 하나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수세미 이렇게 뜨개질해서 만드는 거 난 그거 참 좋더라. 그거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신체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년기에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노후 준비죠. 그러면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하셔야 되는가 하면 중년기 때부터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덕체
뭔가를 공부를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는 요 3박자 3가지 종류를 중년기 때부터 한번 알아보시고 시도하셔서 시작을 해 나가신다면 노후도 역량 있게 우리가 또 알차게 수 놓듯이 인생의 수를 놓듯이 그렇게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너희들 왜 왔다 간 지 오래됐는데 안 와 이런 불평할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바쁘시니까. 어떤 경우는요. 자녀들이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하고 전화하면 아, 난 바쁘다 오지 마라. 나 이번 주에 무슨 약속 있다. 그럼 엄마 다음 주에 언제 갈까? 아, 다음 주도 꽉 찼는데 너 그 다음 주에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자, 노년기를 부디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내 따님이 아버님을 힘겹게 혼자 열심히 모시고 있는 그런 사례도 살펴봤고요. 또 노부부간에 두 분이 오셔서 각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입장 차이를 얘기하셨던 노부부 간의 갈등 사례도 보셨습니다. 자,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 노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노인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